앞으로는 오를 일밖에 없다가 웬만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5년 안짝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빠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얼죽신 현상은 계속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부르는 외곽지 쪽은 고점 대비 여전히 한 20%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고점 회복은 가능하다, 더 탄력받기는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온기가 퍼진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114의 윤지혜 수석위원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부터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이 또 움직일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이 네. 부동산 114 사실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뭐 저희 현재는 이제 부동산 R114 네네.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만 법인은 이제 부동산 114고요. 네. 그래서 이제 99년 정도부터 이제 태동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2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세조사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이 네. 크게 세 곳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R114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KB, 국민은행 이렇게 세 곳인데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의 시세조사 기관은 저희가 유일하죠. 왜냐하면 KB는 과거에 이제 그렇죠. 주택은행 시절부터 해가지고 공공성을 좀 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역할은 이제 시장에 이제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리서치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보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웬만한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기관 쪽은 다 자문위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 정도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위원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때는 새해랑 연말에 한번 내년도 뭐 이렇게 부동산 전망 이런 거 할 때 항상 나오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요새는 이제 그 주기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뭐 연말 혹은 뭐 상하반기, 네. 연초 이렇게 하셨는데 요새는 뭐 한 달, 두 달 주기로 계속 물어보세요. 맞아요. 근데 이미 답을 드렸거든요. 작년 11월에 전망하고 하면서. 근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다시 보면 되는데. 네. 또 그 사이에 바뀌었을까봐. 요즘에 또 워낙 또 분위기가 막 바뀔 때가 있어서. 제가 그 뭐랄까 전망을 하면요. 네. 저도 이제 확증 편향 네. 이런 데 시달리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한두 달 사이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전망을. 근데 네.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으면 이게 변수가 뭔가 틀려진 게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데 대체로 안 바꿔요. 왜냐하면 최근 한 1, 2년 사이에서의 이슈들을 이제 끌어오는데 올해 전망할 때는 이제 풍선 효과로 봤거든요. 이제 네. 대출 규제 때문에 각각의 이제 지역들 가격 구간별로 이제 차등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으니까 뭐 온기가 퍼지는 흐름들이 2월 들어서 좀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전망상에서의 뭐 관점을 바꿀 정도로 바뀐 건 없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전망할 때 그때까지는 탄핵, 뭐 네. 계엄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없었다가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뭐 그것도 3월 정도 되면 결론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가장 빨리 데이터를 받는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예, 뭐 매주 시세 조사를 그러니까요. 하고 동향 조사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딱 촬영일 기준은 이제 3월 초인데 3월 초 기준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1분기는 지나야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웬걸 2월부터 이제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사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이제 지렛대 작용을 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해제였던 거예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으니까 이게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에 해당되는 지역들 몇면을 보시면 압구정, 네. 여의도, 목동, 네. 성수, 그리고 용산,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강남. 본 강남 네. 일대잖아요. 작년에 원래 계속 최고가 찍고 있던 지역들이니까 그러면 압구정이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등록을 해놓은, 그러니까 지정을 해놓은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토지 해제에 의해서 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1차원적인 해석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 토지는 가격 조절 기능이 없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제해도 명분이 쓰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거래를 좀 늦출 수는 있지만 뭐 예. 가격을 뭐 낮추는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거래의 총량을 줄이는 역할은 하죠. 네. 근데 이게 수요도 줄이고 공급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사람의 맞아요. 그 역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역할을 같이 줄이니까 가격이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면 공급량도 늘어나요. 시장의 네네. 매물량도 늘고 그리고 수요자도 늘어나잖아요.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또 가격이 뭐 오른다 빠진다라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진 않는다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움직임 자체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자마자 뭐 네. 특히 뭐 지금 뭐 잠실 쪽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막 호가가 막 올랐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아마 조만간 막 실거래들도 막 찍히는 게 보일 건데 단기 급등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해제로 인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해제는 약간 시작일 뿐이지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대기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냐 뭐 이런 해석이 좀 있을 것 뭐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점차 좋아지는 과정들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논리로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거냐, 지금 결정할 거냐. 네, 네. 근데 이제 뒤로 미뤘을 때 유리한 점들이 있어야 미루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뭐 토어제 이슈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불쏘시개 역할은 합니다만. 네. 그거 자체가 주요 몸통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의사결정을 지금 왜 갑자기 하고 있냐? 잘 보시면 정치적인 불안감. 네. 하반기가 되면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보다는 좀 덜 불안해지겠죠. 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개선이 되겠죠. 금리에 관련된 우리의 그 수요 위축이 있었잖아요. 하반기가 되면 뭐 인하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인상은 없고 동결하거나 인하만 있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은 없는 거죠. 자 분양가.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뭐 기다린다고 떨어질 이슈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전월세 가격 이쪽 그래서 우리가 매수 포기를 하면 임대차 시장 쪽에서 안정세가 있어야 되는데 전월세 가격 최근에 보시면 급등세예요. 그래서 주거 불안, 주거 비용 계속 늘어나는 이슈가 있죠. 거기에 이제 대출도 한번 보는 거죠. 대출 규제는 앞으로 더 해줄까요? 덜 해줄까요? 아 대출 규제를 예. 뭐 좀 조금 막으려고는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막을 거고 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막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공급이 잘 될 거냐? 서울 이 수도권 사이에서의 신축이 잘 될 거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의사결정을 지금 만약에 이제 대출이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뒤로 미뤘을 때 유리한 게 뭐냐는 거죠. 네. 예, 유리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저성장이다. 그래서 저성장은 할 수 있죠. 근데 뭐 금융위기라고 또 볼 수는 없잖아요. 저성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시장에서의 이제 소비 침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상가 시장들은 많이 죽어 있긴 하죠. 그런 부분들 고려하더라도 그게 과연 의사결정을 미룰 이슈냐 해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커져 있다는 거죠. 미뤄서 더 싸게 살 확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밀어서 내가 유리해지는 구도가 확인이 돼야 뭐 하반기에 사자 혹은 네. 내년에 사자 혹은 내후년에 사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면 의사결정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좀 반영이 되고 가격에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작년 12월, 1월 뭐 좀 거래량이 좀 눌렸었는데 예. 지금 2월은 거래량 좀 많이 늘어난다고 좀 보잖아요. 예. 뭐 얼마나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나요? 예, 보통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근 한 3, 4개월 사이는 한 3천 건대 초반 네. 정도였고요. 매매 거래량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들어서는 지금 1단위로 찍히는 것들을 보면 한 5천 건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5천 건이면 근 한 반년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을 2월에 찍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기 때 네.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회복 국면이다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뭐 최근 들어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필수제가 맞습니다. 네. 필수제가 맞고 주거 문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네. 그러면 이제 이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할 사람 자체가 사라진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뒤로 미루는 건 뭐냐면 특정 시점에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제 대출 규제 갑자기 이제 네. 10월부터 들어오고 이제 탄핵 정부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뭐 거기에 뭐 영하 20도로 가는 네. 그런 추위까지 하면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룬 거죠. 그러면 이건 뒤로 밀렸을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 앞에 보이는 것들
하반기에 보게 될 것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석할 때 이연 수요라고 하거든요. 네. 이연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불쏘시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였던 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출 규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은 가격의 이제 차등화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려고 뭐 10억 원짜리를 살려고 갔는데 원래는 대출이 한 5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뭐 4억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분의 의사결정은 이제 전월세로 가면 유쾌하면 전월세로 가겠으나 딱히 유쾌해 보이진 않죠. 그러면 가격을 낮추죠. 원래 10억짜리를 살려고 했다가 8억 7억짜리를 사러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 쪽에서 1급지라고 하는 뭐 강남 혹은 한강벨트 쪽에서 이제 가격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 없으면 이제 뒤로 물러서는 거죠. 물러서면서 온기가 퍼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급지에 해당되는 곳들이 사실은 빠지면서 밑에 쪽 우리가 이제 노도강 근관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들과 격차를 좁히면 여기서 이 중하급지에서 상급지를 따라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급지 쪽에서 혼자 멀리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하급지 쪽에선 이쪽 대비 너무 싸 보이는 효과들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부동산 114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장을 보시면 거의 뭐 강남 3구와 뭐 용산구, 영등포구 이런 곳들은 기존 2022년에 기록했던 그 최고점을 네. 이미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했고 다만 이제 노도강, 금강구 이렇게 부르는 외곽지 쪽은 고점 대비 여전히 한 20%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이제 방향은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고점 회복은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지 쪽이 이미 다 회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급지 쪽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버티고 계속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외곽지로 퍼지면서 과거 고점 회복 경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약간 격차가 벌어졌지만 이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도 맞아요. 다시 좀 그래서 올라올 수 있을 어떤 것이다. 시점에 이 시장을 보냐에 따라서 양극화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 이 시장을 보냐에 따라서 상향 평준화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떤 뭐 시간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곳들을 뭐 주목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오르는 거 따라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전화 많이 받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지금 3억 올랐는데 어떡하냐. 지금 사야 되냐. 지금 1억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그동안 데이터 많이 보셨으니까 약간 단기 급등으로 좀 봐야 될까요? 어때요? 너무 갑자기 올라버렸어요. 항상 주의할 거는 추격 매수인 것 같아요. 추격 네. 매수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역대 이제 그 추격 매수가 정말 심했었던 때가 세종시였죠. 예, 결국은 네네. 그 결과는 맞아요. 3년 연속 침체죠. 이 고점 따라잡기 하듯이 뭐 주식 투자하듯이 네. 상한가 따라잡기 하듯이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뭐 갑자기 강남권 쪽에 내가 이제 관심이 원래 있었던 지역이면 상관없는데 관심이 원래 없다가 단순히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잡는 것들은 뭐 현명한 의사결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강남권을 추천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그 중하급지처럼 고점 대비 20%씩 빠진 곳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빌라나 이제 비아파트 쪽 혹은 나홀로 아파트 네네. 단지 정도는 빠진 곳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더 나을지 외곽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도 중심지권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서 그래도 좀 단지 규모가 있는 20% 정도 빠져 있는 것들이 향후에 봤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성이 좋을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고점 회복이 된다 기준에서는 사실은 외곽지 쪽에 20% 빠져 있는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단지가 결과적으로는 수익성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곳들이 물론 이제 더 오를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수익률 개념에서 봤을 때는 더 오르기에는 중하급지가 아직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고가 지역도 계속 오르려면 중하급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받쳐주고 계속 멀리 가다가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못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셔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 차이의 어떤 시간차가 이제 결국에는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문제인 건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어떤 계기는 뭐라고 보세요? 계기는 전월세.
전월세. 쪽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선행지표잖아요. 매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 쪽 사례들을 보시면 이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한 국가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단순히 뭐 런던 네. 혹은 뭐 미국, 뭐 맨하튼 혹은 네. 일본 이런 곳들 도쿄들을 보셔도 월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월세도 봤는데 뭐 거의 홍콩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국내는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앞으로는 오를 일밖에 없다가 웬만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거의 이견이 없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빠지지 않는데 매매가 계속 빠진다라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변수는 이제 전월세인데 위쪽 분양가가 문제입니다. 분양가. 그래서 새거,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잖아요. 신축을 이제 살려고 보니 저희가 이제 연초에도 발표했습니다만 15년 만에 역전했어요. 매매 시세를. 네. 그리고 역전했고 이 신축에 해당되는 수요가 그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앞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네. 그럼 분양가는 매매 시세 대비 멀어지고 그리고 밑에 한에선 전월세 가격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 양 사이드에 갇혀 있는 이 시세 매매 시세라는 부분은 빠지는 구조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 분양가와 이 전월세 가격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이쪽은 결과적으로 밀어 올리는 쪽에서 밀리는 거고 저쪽 가는 분양가 쪽은 따라간다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견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빠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대도시 비해서 뭐 세계적인 도시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월세 이런 것들이 좀 싸다. 특히 이제 소득 대비 그 주거 비용의 퍼센트가 우리나라 상당히 낮더라고요. OECD.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 학계에서 이미 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뭐 유일무이하게 이제 국내에 존재하는 거고 뭐 특정 나라에서 존재하는 곳들은 뭐 일부 공산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전세라는 제도가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전세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전세금이 3억 원인데 3억 원을 이제 집주인한테 전달하고 2년 동안 거주하다가 3억 원을 돌려받잖아요. 네. 그럼 주거비가 뭐 대출을 받아서 전세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기 자금이라고 했을 때 주거비가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OECD 선진국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주거 비용이 최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에 의한 거죠. 네. 월세도 저렴했어요. 왜냐하면 네. 전세가 월세를 견제해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가격이 오르고 금리 수준이 갑자기 이제 오르다 보니까 전세 이자 내는 것 대비 월세가 쌌던 경우들이 작년과 재작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쪽으로 수요가 쏠렸던 거예요. 임차 수요가. 그러면서 월세가 급등했죠. 월세가 급등했는데 급등을 해도 주요 국가 대비 여전히 저렴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권에 가셔도 빌라가 있잖아요. 네. 보증금 1,000에 100만 원짜리 월세 어마무시하게 많죠. 네. 네. 예. 근데 타 국가 가보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핵심 그렇죠. 지역인데. 대도시의 강남권에 투룸짜리 보통 투룸 되니까요. 빌라도 그런 게 보증금 1,000에 100 이하에서도 많다는 거죠. 네. 여전히 싼 겁니다. 근데 이제 타 국가 이제 도쿄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시면 뭐 공과금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비쌉니다만 주차비도 또 따로 냅니다. 주차 라인에 대한 것들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순수 월세만 보면 저희보다 한 두세 배 높습니다. 네. 네, 동일한 조건에서 컨디션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유럽 쪽은 사실은 동일 컨디션도 아니죠. 더 네. 낙후돼 아주 안 좋죠. 낙후돼 있는데 월세는 두세 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이제 구조상 지금 5대5로 이제 경쟁 관계가 됐잖아요. 네. 월세를 견제해 준다는 의미보다 월세 쪽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라는 상품은 희귀해진다 쪽에 가깝고요. 그 희귀하다는 의미는 그러면 이게 선호도가 낮아지는 거냐? 또 그렇진 않아요. 자금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전세를 선호하니까 그 관계에서 보시면 이제는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저는 전세 살아요 이렇게 한 10년 뒤쯤 얘기하면 굉장히 소득과 자산이 좀 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프리미엄 성격의 임대차 성격으로 나중엔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가 좀 대세가 되고요. 월세가 대세가 된다라는 사실은 사실상 확정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월세 쪽으로 이전될 거냐 관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이 2+2까지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죠. 앞으로 향후 좀 전월세가 좀 탄탄하게 좀 받쳐줄 것 같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세가 좀 계속 갈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첫 번째 이유는 전월세 가격이 싸다. 네. 싸기 때문에 오른다가 일단 첫 번째. 근데 이런 이유입니다. 얘기하면은 엄청 비싸다고 막 하시거든요.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보다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고요. 네. 다만 그 비쌈의 정도가 타 국가 간의 도심지, 그러니까 수도라는 국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소득 수준, 네. 국내 소득 수준이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권 국가잖아요. 네. 소득 수준이 일본보다 높아요. 근데 월세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전세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뭐 그런 부분에서 보셔도 일단 싸다는 사실은 굳이 제가 입으로 설명 안 드려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국내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 비교하고 혹은 2, 3년 전 비교하면 네. 당연히 체감상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의 그렇죠, 개념이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거주를 하다가 지금은 4억 원이 됐어요. 굉장히 비싸진 거죠. 체감상. 다만 그러면 그게 빠진다라는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여전히 타 국가 대비로는 혹은 소득 대비로 봐도 이 월세 주거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른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지 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월세 공급이 원활할 거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상가는 공실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거 시장은 공실이 없습니다. 뭐 이사하거나 혹은 뭐 허물어지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의 공실은 있죠. 죽어도 딱 보고 계시면 이 가격 구간만 맞으면 공실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공실이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한번 보시면 결국은 주택 양이 부족한 시장이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면 이 전월세 수요를 맞추려면 신축 공급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지금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비가 오른다라는 결론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른다가 맞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제 관점이면 또 그걸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매매 가격에 대한 전망,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전망하는데 매매가에 대한 전망은 조금씩 이견이 있어요. 근데 이견이 없는 게 전월세 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은 여전히 오른다가 훨씬 우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소비자 전반에 대한 그 리서치를 해봐도 그쪽이 또 우세한 거니까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각종 기관에서도 전월세 가격에 대한 안정세는 쉽지 않다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셔도 되고. 그거에 어쨌든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축 공급이 좀 부족할 지역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야 뭐 안정이 되는데 빈집이 안 늘어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미분양 주택이 지금 수도권에서도 한 15,000채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 미분양도 한 3,000채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 외곽지에 해당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물량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거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은 외곽지로 빠지면 빠질수록 주거비는 굉장히 저렴해져요. 거기서 외곽지에 있을수록 교통비도 같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외곽으로 그렇죠. 가서 주거비가 저렴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네. 거기서 출퇴근하는 쪽이 도심지라고 하면 여기로 차로 이동한다. 그러면 대중교통 대비 뭐 그렇죠. 비용이 10배 이상 늘어나고요. 뭐 그런 게 사실은 월세를 아껴도 결국은 다시 도심으로 오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게 월세 얻으려고 좀 멀리 가려고 해도 가보면 이게 교통비랑 시간 따져보면 맞아요. 아, 그냥 안으로 들어오자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출퇴근만을 또 봤을 때 그렇고요. 네. 뭐 문화적인 혜택, 혹은 편의성, 혹은 뭐 교육, 네.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도심지 쪽에서의 그 수요는 오히려 이제 늘어나는 국면들이 있고요. 늘어나는 국면에서 이제 해석하실 때 인구 문제를 좀 거론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근데 그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통계청에 가서 보시면 2035년 정도 되면 이제 정점을 찍고 인구수가 서울 수도권에서도 줄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마치 수요가 이제 그때 되면 쭉 빠지니까 전월세 가격이
가격이 빠질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웬걸 가구 수는 그 2050년까지 100만 가구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4인 가정이 있는데 이게 2인 2인 쪼개지면 두 가구잖아요. 네. 그래서 가구 단위로 우린 보통 주거에 대한 수요를 보죠. 그러면 2인 2인 쪼개졌을 때 이 두 가구가 다시 합치는 경우가 있다면 수요가 줄 수 있겠죠. 네. 근데 보통 합치나요? 잘안 하죠. 한번 나가면 잘 안 네, 들어요. 한번 나가면 웬만하면 이제 사업이 많아지 않는 이상 다시 안 네. 들어옵니다.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가 분리된다는 게 가구 분화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보시면 100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건 매매 수요가 꼭 되는 건 아니죠. 전월세라도 늘어나는 거죠. 전월세 수요로는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 오른다에 대한 전망은 마땅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한다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네. 가구 수가 분화되니까.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이런 변화죠. 대형 면적에 대한 임차 수요는 줄 수 있다. 네.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 정도의 전망은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소형 평수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또 공급한 게 또 적었다면 더 그쪽에서는 또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급등이 일어날 수 근데 있는 그건 거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실은 없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전월세 상승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 이제 더해지면 더 좀 가속화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장 금리까지 반영이 안 됐지. 예, 뭐 이건 두 가지 문제 같아요. 금리 인하가 사실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코로나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내렸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라는 것들이 배가 됐다면 지금은 뭐 한 3개월 사이에 0.25% 포인트 내릴까 말까잖아요. 네. 혹은 동결이니까 그게 더 셀까? 거기에 의한 수요 증대는 분명히 있으니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대출 규제가 사실은 시장에서 더 세 보입니다. 작년만 해도 급격하게 거래량 줄어든 이유가 대출 규제 영향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사실 작년에도 인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훅 줄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7월 들어서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을 하는 마당에 그래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정도 되시는 분은 대출 한도가 심하면 1억 한 2천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걸 누리기에는 대출은 계속 타이트하게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수요 증대보다는 대출로 누른 거에 의해서 수요가 퍼져나가다라는 그러니까 밑단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더 크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지역으로. 그렇죠. 다른 네. 지역으로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대중, 네. 일반 직장인이 1년 만에 갑자기 5천만 원 모으는 건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맞아요. 대표님은 좀 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 대출을 줄이면 그 다음 지역으로 이제 네. 퍼져 나간다. 아니 근데 결국에 이 전세라는 거는 결국 말씀하신 어떤 요인들도 맞지만 요즘에는 워낙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그 규제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대출 특히 이제 전세 대출 쪽도 막 이제 막 건드리는 게 있어요. 막 예. DSR을 보내마네 이런 얘기들도 예. 조금씩 하잖아요. 워낙 민감해서 잘 말을 못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전세 대출 쪽도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이제 타이트하게 간다 예,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자료들 이렇게 보시면 하반기부터는 그 전세 대출에서도 네. 소득을 보겠다라고 일단 논의를 하겠다 했거든요. 다만 언제 적용하겠다라는 걸 특정하진 않았고 연초에 이제 우리가 이 1분기 사이에서 실행했던 것들은 전세 보증 비율을 낮췄죠. 100% 정도 보증했던 네. 걸 90%로 낮췄고 그리고 이제 3월 정도부터는 이 2주택도 간주임대료를 고려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숨겨져 있던 그 전세 쪽에서의 그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이 간주임대료를 음성화돼 있던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성화하면서 동시에 전세 대출 쪽에서는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전세를 해줄 거야로 바뀌니까 여기에 의한 트리거는 안 그래도 월세 쪽으로 계속 수요가 이동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의 특징은 그렇게 큰 돈을 뭐하러 묶거나 쪽에 좀 더 아깝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월세를 거주하면서 그 나머지 돈은 예를 들어 청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갑자기 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돈으로 활용하거나 코인 주식이나 이런 것도 주식. 하면서. 근데 그게 꼭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진 않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목돈을 조금 쥐고 있어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도 하나가 있고요. 과거에는 그 월세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극혐, 혐오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뭐 네. 전세 자금을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나 월세 계약을 해서 월세금을 내나 사실은 그 금액 부분에서 결국은 누구한테 월세를 주고 있냐 똑같은 차이일 거죠. 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선택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전세 대출 받는 거 대비 전세 물론 사기 이슈도 있으니까 리스크도 피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거 그리고 월세 계약을 해서 월세를 내는 것 두 개를 상호 비교했을 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딱히 전세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패턴도 물론 이제 중요한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은 수익률 개념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잘 운영하고 하는 분들, 근데 내 돈이 아닌 걸로 뭐 주식 투자하거나 그렇죠. 쉽지 코인을 않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도덕적 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임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시장으로 이제 점차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월세가 좀 여러모로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좋고 맞습니다. 세수 그래서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아예 이제는 약간 정부도 인위적으로 약간 좀 글로 가는 방향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전세 대출 규모가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0조 가까이 돼요. 맞네요. 예, 10% 물론 이거는 보증금이 있는 대출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현금성 자산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200조라는 이 전세 대출은 사실은 200조의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뭔가 부실한 그런 네네네. 대출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년 주기로 또 상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랄까 부정적 가계부채 이슈는 아닌데 가계부채 총량이 저희가 이제 GDP 대비 네. 지금 뭐 90%대까지 낮춰놨는데 GDP가 한 2,2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모든 가계부채를 포함하면 한 2,000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90% 수준에 있는데 정부의 지금 의지는 이걸 80%대까지 낮춘답니다. 낮춰서 결국은 이게 시장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까지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 대출이 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에는 악영향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봐도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요? 앞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세는 프리미엄 시장이 되는 거고 월세는 주종을 이루는 계약이 되는 거니까 프리미엄 시장 개념에서 보면 이걸 이제 전세의 계약 비중 자체가 줄어드니까 네. 그럼 전세값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반대죠. 월세 쪽에서 그 오르는 부분들 때문에 이 주거비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전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전세 물건 자체가 희귀해지니까 희소해졌을 때의 특징은 가격이 오히려 오르죠. 그런 특징들이 있고 주인들이 약간 반전세로 돌리고 뭐 이러면서 맞아요. 전세가 귀해지는 거니까. 맞아요.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지는 거니까 그 계약상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임차인 쪽이 유리하죠. 뭐 보증금 일정 수준, 그게 이제 자기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걸 맡겨놓고 뭐 2년에서 4년 뒤에 그대로 반환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당분간 뭐 기간을 뭐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2, 3년 정도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전월세 쪽은 상승하는 게 좀 아무래도 좀 2, 3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한 간다는 5년 안짝에서 우리가 정권이라는 부분들이 5년 현재는 5년 단임제니까 요새 뭐 네. 개헌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건 5년 정도 안짝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5년 안짝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빠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단순히 3년만 보고 갈 게 아니고 계약이 지금 2+2니까 네. 사실은 4년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5%로 누른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긴 하겠으나 그 억눌린 부분들이 신규 계약이 되면서 계속 그걸 온전히 반영하는 그런 네. 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위원님하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가 사실 상승한다 그러면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고민이잖아요. 자, 집값이 안 올라가면 전세 올려주면 돼. 어차피 내가 돌려받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느긋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야, 아니다. 이게 전월세가 올라가면은 이게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니까
차라리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복잡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전월세는 올라가지만 매매가가 좀 이렇게 주춤해진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게 매물이 엄청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매물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매물량은 작년에도 서울 수도권 혹은 전국 단위로 보시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서울 가격 흐름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은 계속 역대 최고치였는데 가격은 계속 회복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고가를 찍고 강남권도 마찬가지예요.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의 총량에 대한 추이를 보시는 데는 유효해요. 근데 이게 매물이 쌓이면 왜 가격이 안 빠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매물이 예를 들어서 시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시세가 10억인데 매물이 9억 원에 많이 쌓여 있다. 그럼 가격이 빠져야죠. 근데 11억 원에 많이 쌓여 있다. 그럼 가격이 빠지나요? 그 호가가 높다면 안 빠지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여주는 매물량은 매물 총량만 보이지 네. 얼마에 몇 건이 쌓여 있다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물 총량만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매물량 통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5년 정도 2020년부터 우리가 허위 매물 신고제 네.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과태료가 꽤 세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게 2020년 3분기부터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의 이제 매물량이 그래도 좀 유효한 거죠. 그 전에 허위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정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쭉 보시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 데이터는. 네. 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에서 유효한 부분들을 보려면 가격의 오르내림과 이 매물량의 증감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못해도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지금 실거래 통계도 2006년부터 찍히잖아요.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통계는 유의미해지는 거고 왜냐면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볼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매물량은 테스트 상에서는 지금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많이 늘었으니까 떨어질 거다가 일단 전년도로 봐도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많이 물량이 나왔으니까 떨어질 거다라는 해석도 전년도로 볼 때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1차원적인 해석. 매물이 빠지고 있다. 1차원적인 해석. 왜 네.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는. 생각한 가정이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건 도대체 얼마에 네. 몇 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강남이 보통 그 신축이 30억 40억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매물이 2건이 나와 있어도 그게 10억에 나와 있다. 그럼 가격이 급전 직하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시장가가 30억 40억인데 50억의 물건이 하나가 나와 있든 100건이 나와 있든 안 빠지겠죠. 네. 그 문제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결국에는 호가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추정하는 게 맞겠네요. 그것도 추정할 수 없죠. 저게 주는 의미가 뭔지가 아예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아예 그냥 예. 무시해야 된다.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 하나를 보고 뭘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량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네. 시세 동향을 보고 그 지역의 공급 동향을 보고 선호도를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매물량도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빠진다 해석은 도대체 얼마에 이 매물이 나왔지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데이터는 층층이 구분돼서 매물량이 통계가 나올 때까지는 그 유효한 해석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보시면 그 달 실거래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한 10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찍혀 있거나 뭐 12억 원일 때도 있고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이 매물들은 얼마에 나와 있다까지 지표들이 세분화돼야 그때 해석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거래가도 참 애매한 게 뭐 로얄동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좀 애매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서 사실 이건 이제 보조적인 지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불인입니다. 불인이 분들이 해석할 때 시세와 실거래가가 같은 개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그렇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거래가라는 건 특정 단지는 5년 동안 거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년 동안 거래가 없을 때 이 단지는 과거의 실거래가가 그 단지의 가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세라는 것들은 주변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가들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세가 곧 실거래가라는 게 어떤 때는 맞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의 문제는 거래가 많을 때는 뭐 서울 보시면 어떤 때는 40건도 넘다가
지금은 뭐 3,000건 찍을까 말까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현재 안 되고 있는 물건들, 이른바 이제 우리가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회전이 안 되는 물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시세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거대로 시세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감안을 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다. 그럼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분위기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느낌은 아닌 거네요. 지금 뭔가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정체돼 있었다라는 흐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희 통계가 아닌 부동산원 통계를 보셔도 시세는 빠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뭐 0.1이냐 0.2냐 이렇게 하다가 뭐 0.02, 0.04 이렇게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상승세가 둔화됐던 거죠. 네. 서울은 그래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 이후에 네. 거래량은 확 줄었죠. 근데 가격은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빠지고 있었는데 2월 들어서는 이제 신고가가 작년 흐름이랑 비슷해요. 연초부터 다시 또 강남권 올라가고. 중심으로 신고가 나오는 거를 최근 들어서 여의도, 네. 예, 목동 그리고 압구정 뭐 이렇게 쭉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견인 효과라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집을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마음이 조급하시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막 강남발 또 상승이 또 막 시작된다고 뭐 언론도 막 지금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살 동네가 또 오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또 조급하신데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뭐 마용성 뭐 이런 약간 한 칸 옆에까지는 좀 퍼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좀 그렇게 나오나요? 작년에 데이터를 보시면 강남 3구에서 시작됩니다. 신고가들이. 그러고 어디로 퍼지냐면 한강벨트로 퍼져요.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네. 지역들. 그리고 이제 희소성이 강한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 한강 뷰가 되냐 아니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역대 최고 분양가 찍었던 포제스 한강이라고 아실 네, 거예요. 네, 네. 광진구 쪽에서 1억 한 3천 정도 했는데 웬걸 한 5대1 정도로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권 쪽에서 계약금만 20%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억, 40억 하는 그 물건들의 청약 경쟁률이 뭐 300대 1, 뭐 200대 1 이렇게 찍어버리거든요. 청약 경쟁률로 보시면 대기 수요가 풍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로또 청약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비싸요. 근데 그 수요에 뭐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외곽지 쪽에 조금 중간 가격 이하에 해당되는 곳들은 수요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이 온기가 퍼지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1분기 지나고 한 4월 정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사실은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1급지 쪽에서 정체되거나 혹은 빠져줘야 온기가 안 퍼지죠. 근데 1급지와 3급지 쪽 여기서 가격이 신고가가 나와버리면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온기가 퍼진다 뭐 이런 현상들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분기는 지나야 좀 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했는데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는 보면은 강남 쪽 막 가고 또 반대로 저 정책 자금 받는 뭐 6에서 막 9억 여기가 또 같이 가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는데 올해도 좀 그런 움직임일까요? 뭐 밑에와 위가 같이 가는 뭐 그런 걸까요?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영끌 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영혼도 담보 가치로 인정을 해줬으나 이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영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대출이 안 되죠. DSR 뭐 40% 규제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해서 40%를 넘어가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영끌이 되는 사람들이 영끌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가장 최적화된 자산을 누가 먼저 채가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영끌은커녕 더 담보 가치를 제시를 해도 안 해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출을 그렇습니다. 줄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이제 그 하반기 때 한 대출 보시면 주택 수 한 채 있고 한 채 또 있네. 안 해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면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내가 무주택자라면 대출은 나오겠으나 원하는 만큼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작년까지의 트렌드는 지금 분양가가 가장 싸다. 이런 네. 트렌드였다면 지금 나오는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출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올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애초에 나오질 않으면 의사결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생존권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주거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쾌한, 그러니까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게 유쾌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퍼져나간다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은 위에서부터 이게 천천히 내려올까요? 옛날처럼 밑에서도 막 같이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아직은 조금 좀 저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려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 있는 쪽이 오히려 더 탄력받기는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 때문에 옆으로 퍼져나가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 수요에 의해서 오히려 원래 외곽지에 거주하시는 소득이 조금 덜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뒤로 빠져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0% 빠져 있는 가격에서 고점을 회복하면 더 못 사거든요. 그때부터는 불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오른다는 보장 자체는 그때의 전망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봤을 때 지금 20% 빠져 있는데 연말 혹은 내년이 됐을 때 20%를 회복하면 수익률 개념에서 보면 20%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대출은 계속 틀어막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전월세는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용과 선진국처럼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는 비용과 내가 주거비에 쓰는 비용이 비등비등해지는 결과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집에 살면서 원리금 내는 게 편할 거야?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게 편할 거야에서 취사 선택만 남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슈는 주택은 필수제는 꼭 아니다. 필수제는 아닐 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매매가 필수는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단 주거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 관점에서는 여전히 필수제인 거죠. 텐트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전세나 월세가 상대적으로 싼데 뭐하러 집을 사서 대출을 뭐 수십 년씩 갚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수십 년 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기의 주거비 같은 거 개념을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거비는 어디서든 내야 되니까. 뭐 이건 사실은 공통사항인데 공과금이 굉장히 저렴한 거에 또 속해요. 네, 우리나라가 공과금도- 유독 싸요. 예, 네. 공과금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그 개념에서 보셔도 주거비는 월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집값에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월세를 때려버리는데 우리나라는 또 전세에서 또 얼마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좀 싼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월세를 견제하는 기능이 좀 약화되고 있는 거죠. 네. 전세가 견제를 해줬는데. 윤지혜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예. 우선은 이제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맨날 강남 얘기만 하고 서울 얘기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지금 한 거의 인구의 절반이 사시는데 우리 동네는 그 온기라는 게 올 느낌도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우선 지방은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지방의 이슈는 이제 재고주택 물량이 풍부하냐 아니냐부터 일단 결론을 내리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주택으로 보면 이미 양적인 부분은 충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가 유출된다는 거죠. 네. 비단 우리가 저출산을 지금 문제 삼는데 지방은 유출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당장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젊은 세대가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오히려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고 우리가 서울 집값을 얘기할 때 인구 문제를 또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서울 인구가 빠지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1000만 인구였잖아요. 네. 지금 한 9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구 수로 보면 한 400만 가구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주택 보급률로 보면 92에서 한 네네. 94% 정도 되니까 뭐 여전히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지방으로 가면 지방은 이제 인구수 대비 가구 수 대비 이제 주택 수를 보면 110%를 초과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수두룩하고 그럼 양은 일단 충족을 했거든요. 이제 이 시장은 진로 가야 되는 건데 진로 이행되기 이전에 양을 어마무시하게 지어버린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참 그 잘 나가던 시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급을 네. 하면서 청약이 막 이렇게 득세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절대 총량 재고주택이 풍부하다. 지방은 일단 이 결론. 그리고 미분양도 풍부해졌습니다. 네. 미분양 주택이 한 5만 채, 6만 채 요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주택 수도 많은데 미분양이 늘어나 있으면 이 시장이 살아나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분양이 일단 한 2만 3만 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기 전까지에서의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보는 거는 실제로 오르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방도 사실은 토지는 싸나 네. 건축비는 똑같이 비싸거든요. 금융 비용도 뭐 지방이라 그래서 저금리에 조달할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달 비용, 인건비도 지방에 있다 그래서 인건비가 특별히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택지비에 대한 것들은 지방은 한 서울 수도권이 한 전체 분양가에서 한 50% 60% 차지한다면 지방은 한 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분양가도 실제로 싸잖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분양가가 지방이라 그래서 할인 분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쪽도 공사비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반영 정도를 보게 되면 작년에도 사실은 지방 쪽도 뭐 한 2에서 3% 오른 지역들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른 거냐? 그냥 인플레이션 물가 반영하고 있다. 실물 쪽에서 반영하는 정도에서만 이 시장을 보셔야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트리거는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들 확인이 먼저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투자 성격에서 보시려면 일단 미분양이 적은 지방이 있습니다. 세종시 최근 한 3년 사이에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대전도 그렇게 미분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광주도 적긴 한데 나머지 지역들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럼 올해는 뭐 회복을 논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동네에서 최고로 질이 좋은 어떤 주거지나 어떤 그 위치나 연식으로 우선은 옮기는 게 1순위겠네요. 이 아니요, 상황에서는. 옮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팔고 넘어갈 때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아니, 돈이 지방도 있다면? 돈이 있어도 돈이 있다는 얘기는 기존 주택이 그 원하는 가격에 일단 팔린다는 전제는 그게 있어야 또, 되잖아요. 네, 쉽지 뭐 여러 않으니까. 채를 그냥 있는 돈에서 사는 거야 당연히 살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 설명드린 총량은 이미 충족을 했다. 근데 인구가 유출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수요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산 같은데 이제 해운대구 가면 아직은 잘 유지하는 편이죠. 거기서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대구 같은 데는 이제 수성구 같은 데가 이제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근데 인구 유출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지방의 자산가분들이 기존 주택을 정리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고 집 한 채 똘똘한 걸로 집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뭐 일자리며 인구며 뭐 풍부한 곳들로 당연히 자기 자산을 구축해 놓고 싶겠죠. 네. 지방에서 정말 괜찮은 지역 빼고는. 그러면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 정리를 하고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네. 세금에서 계속 이제 다주택자를 중과하고 대출에서도 뭐 계속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리하는 족족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도심지 쪽으로. 그러다 보면 지방 쪽은 원래 총량도 있었는데 잉여분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세금에서 체계 개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트렌드가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방은 이게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또 수도권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쪽에 가시면 뭐 이미 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한 달에 뭐 10,000원짜리 상품도 나오기도 네. 하고, 예, 공과금만 내라 뭐 이런 형태들도 있으니까 뭐 주거비를 정말 저렴하게 살고 싶다면 뭐 경기도 외곽지에서도 충분히 저렴한 데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그쪽에 가서 거주하려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경기도 외곽지에서 보는 이슈랑 비슷합니다.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택 잉여분들이 오히려 공급도 안 했는데 늘어나는데 공급은 또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 규제나 뭐 이런 것들 좀 풀리면은 조금 그래도 완화가 좀 될까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제 쪽에서 주택 수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취득세가 네. 됐든 뭐 재산세가 뭐 종부세도 됐든 있고요. 뭐 양도세가 됐든 뭐 아무래도 뭐 양도세는 지금 일반 과세 하고 있긴 합니다. 그건 일시적이고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뀐 건 없죠. 그래서 언제 두드려 맞을지 알 수 맞아요. 없는 불안감에 있다 보니까 이 서울 수도권에서 자금 여력 있으신 분들이 주택수 규제가 없다면 사실 지방 가서 세컨드 주택을 사는 것들이 수요로서 움직이거든요. 그게 전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은 자체 수요도 빠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그걸 보충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수요라는 건 뭐 외국인 수요는 미미하니까 네. 그거라고 볼 수는 없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요가 집을 한 채를 지방에서 사냐 안 사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줄게. 혹은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줄게. 혹은 청약할 때 빌라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용 8호 네.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해줄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주택을 사라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수요가 빠지는 지역에서 뭐 세컨드 주택을 거기 가서 사라 이런 거잖아요. 투자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가뜩이나 인구도 줄는데 네.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에 기분 좋게 뭐 지방에 가도 주택이 웬만하면 억 단위니까 묶어놓을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다만 주택 수에 대한 것들이 규제가 이제 가액 기준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러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자기 고향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와 있는데 자기 고향이 뭐 부산이다, 혹은 뭐 대구다, 뭐 대전이다. 뭐 부모님 사실 집 네. 사주는 분도 있고. 혹은 뭐 제주도다. 네. 뭐 그러면 세컨드 주택 개념에서 살 여지가 있는 거죠. 규제를 네. 덜 한다면 세제적인 규제.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자체 수요가 빠지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세제 개편을 해야 막는 거죠. 여기서 그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니 서울, 강남에 가서 한 채 살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강남 쪽은 계속 오르고 네. 지방 쪽에 그래도 고가 주택에 해당됐던 뭐 단독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나가는 수요를 잡는 것도 세제 개편에 의한 거고 외부 수요가 들어오는 것도 결국은 세제 개편에 의한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덧대줘야 되는 건 대출 쪽에서 지방은 좀 풀어줘야 되는 지금 네. 상황이에요. 수요 증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DSR 규제를 이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잣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 쪽은 소득 구간도 더 낮은데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이 한계가 생기고 그건 이제 최근 들어서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는 DSR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의들이 논의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미분양 주택만 풀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그 수요 또 자기 걸 팔아야 그렇죠. 들어올 거 누가 내 아니에요. 걸 사줘야 가지. 그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나줘야 그걸 이제 매각하고 미분양 주택, 뭐 신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기존 주택 시장 쪽에서도 대출 규제도 지방 쪽에서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심지어 가계부채 늘어나는 그 문제도 서울 수도권이 문제인 거지. 네. 지방 쪽에서 지금 이걸 레버리지를 증대시키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조금 대출 규제에서도 혹은 세금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차등화해서 이쪽은 좀 우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게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트렌드는 좀 계속 예, 더 갈. 바뀔 이유도 없고 바뀔 수밖에 수도 없다. 없고 예, 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뭐 서울 쪽에 계시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자. 결국에 뭐 내 능력에 맞춰서 사자. 이렇게 좀 결론이 나을까요? 이런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설명드린 걸로 다시 돌아오면 자 기다리면 나아지는 게 뭐냐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한 번 사면 2, 3년 이상을 보유하는 게 기본이니까 네. 이 주택이라는 자산은. 근데 이걸 뭐 샀다 팔았다 주식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정도의 텀에서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나한테 유리한 지금 구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구도상에서 유리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좀 꺾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뭐 인구 문제들 인구 문제는 심각하죠. 근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그 문제는 없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저성장 이슈가 있죠. 단 역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뭐 1%대 성장으로 이제 저성장이긴 한데 그게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급의 이런 충격파가 있지 않는 이상 가격이 빠지기는 어려운 구조에 좀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수도권 외곽지에도 미분양 주택이 있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격이 빠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경향성은 있는데 맞습니다. 평택, 안성 이런 쪽에 있는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네. 실제 할인 분양을 하기도 하고 근데 본인 수요가 그 지역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미분양 주택이 한 1000여 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거의 다예요. 뭐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미분양이 그 가격, 수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절대적인 총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15,000채 정도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보통 어떻게 비교를 해드리냐면 둔촌지공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12,000세대입니다. 네.
예, 근데 수도권 전체 15,000세대의 미분양이 있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 아닌지 딱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둔촌주거 한 개 단지 수준이 수도권 전역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웃긴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경기도의 특정 시군구는 서울만 합니다. 한 구역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화성, 네. 예, 뭐 가평 이런 데 보시면 서울만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 쪽 인구가 940만 명 거의 이제 1000만 수준에서 이제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규모가 작은 지역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주택 수는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미분양 때문에 뭐 서울 집값을 전망하는데 뭐 빠질 거다 이 전망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볼 것들. 자, 분양가 떨어질 거냐? 예,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지금 수준일 수는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수준일 걸로도 안 보입니다. 인건비며 뭐 공사비며 아직 빠질 기미가 없어요. 네. 심지어 다 반영도 아직 못했고요. 자, 그리고 공급이 잘 될 거냐? 서울 수도권에서 도심지 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담금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축 공급도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결론. 그럼 금리가 오를 거냐? 안 나오죠? 금리는 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점점 타이트해질 예정이 있죠. 전월세 가격은 빠질 거냐? 빠질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때 나한테 유리한 게 많은지 불리한 게 많은지에 따라서 무주택자가 됐든 1주택자가 됐든 1주택자는 갈아타기 관점이겠죠. 그걸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해두는 현재 시점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두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횡보할 것 같으면 내가 2년간 열심히 바짝 모아서 그때 가서 대출 받으면 지금 A라는 거 사는 것보다 2년 뒤에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섣불리 못 사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렇게 2년 모아봐야 대출 규제가 오니까 어차피 비슷한 집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모아서 사겠다. 서울에 그래도 중하급지라고 하는 쪽의 가격은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면 사실 수 있거든요. 네. 아파트 기준으로. 네. 뭐 빌라는 뭐 강남 가셔도 뭐 면적에 따라서 3억, 4억도 많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기보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7억, 8억 정도가 인플레이션 반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 인플레가 보통 한 3에서 뭐 한 4% 수준을 막 오갔던 적이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금리라고 부르는 것도 인플레이션 반영 요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계속 내는 것도 사실은 그 주택을 팔 때 매각할 때 반영하려는 의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이자 비용을 뭐 한 5천만 원 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에 샀어도 10억 5천이 그분한테는 원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보면 한 3% 정도를 감안을 하더라도 한 2천, 3천 정도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반영인 거예요. 연간.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을 때 뭐 2에서 한 4%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거의 한 5천 정도가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점은 이런 거죠. 내가 2년 전세 거주하면서 인플레이션 실물 쪽에 반영되는 저 정도를 뛰어넘을 만큼 모을 수 있냐의 관점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에서 한 8천씩 모을 수 있으면 1년에 뭐 5천은 아니고요. 2년 계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그래서 있네. 인플레이션 반영이 연간 한 2천, 3천씩 반영되는 집이다. 물론 이제 한 해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2년 정도면 반영할 시간을 확보하거든요. 그럼 반영됐다. 그러면 못해도 7억 8억 하던 게 7억 한 3천, 뭐 한 8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내가 그 월급쟁이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을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 임대차 시장에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실상은 못 사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사 모았다고 해도 2년 전에 가격을 내가 아는데. 맞아요. 2년 전, 3년 전에 그 가격을 보고 3천, 4천을 더 투입하려는 결심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게 되고 또 4년, 5년 뒤를 돌아보면 인플레 반영은 합니다. 이건 경제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때가 있긴 합니다. 인플레 반영도 못할 때.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 35년 혹은 토지 가격으로 보면 한 근 50년을 돌아보시면 가격이 빠질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뭐 부동산 불패 이런 건 없어요. 저도 그건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빠질 때의 구조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빠집니다. 자, 근데 금융위기 국면에서 왜 빠지는지 구조를 잘 보시면 1주택자가 던질 때 빠집니다. 1주택자조차도 실업자가 되고 이러면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럼 던져야죠. 자산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뭐 차도 던지고 맞아요. 주택도 던지고 그러면 수요자는 들어올 생각이 없죠. 금융위기 때는. 근데 나가려는
빠져는 엑시트 수요만 일종의 뱅크런이 되는 거예요. 네. 금융위기에서는. 그러면 주택에서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다 던지는 겁니다. 있는 자산을. 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집이 있다고 생존하는 문제가 아니고 집이 없어야 생존하는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누군가가 금융위기를 전제로 가격을 빠진다라고 전망을 하면 당연히 빠지죠. 네. 금융위기를 전제로 했으니까요. 1주택자도 주택을 던질 때 빠집니다. 갑자기 매물량이 늘어나거든요. 매도하려는 수요, 그리고 깎아서라도 팔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자여서 금융위기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전망을 하실 수 있다면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단 그 전망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안 나오고 있다면, 지금 금융위기 전망하시는 분 계세요? 그 정도까지 말하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죠. 뭐 상가 오피스 시장 쪽은 좀 리스크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뭐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금융위기 임박했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건 아니고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네. 하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본인이 한국은행이라는 그런 기관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금융위기를 전망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안 사야죠. 금융위기 때는 빠집니다. 당연히. 1주택자도 팔기 때문에. 네. 단 그게 전제가 안 되고 1주택자가 던지는 시장이 아니라면 가격이 빠지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집 살려고 하면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같은 돈으로 서울로 뭐 좋은 입지로 가서 좀 낡은 거 사든지 아니면 네, 좀 맞아요. 경기도로 가서 좀 좋은 거 좀 대단지에 좀 신축급 사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뭐가 좀 맞을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얼죽신 현상은 계속된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지를 이겨낸다. 신축은. 맞죠. 입지를 이겨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천에 해당되는 신축은 네. 강남을 뛰어넘습니다. 강남 가격을 네. 뛰어넘는다고 해야 되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판교 네. 경기도에 있잖아요. 강남 가격 뺨칩니다. 네. 예,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신축을 선택할 거냐, 외곽지로 좀 빠져서 신축을 선택할 거냐, 도심지 쪽으로 와서 평형을 좀 줄이거나 혹은 네. 구축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선택에서는 신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신축 쪽을 훨씬 선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식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바뀌는 건 뭐 얼죽구 이래가지고 얼어 죽어도 맞아요. 구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축인데 재건축에 의해서 신축이 될 것들에 대한 몸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은 신축이 될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구축, 신축, 준신축 이런 구분들이 이제 5년차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재건축 쪽이 최근 들어서 그 재건축이 확실한 곳들은 가격이 이제 급등세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신축이 될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이슈에서 보시면 신축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구축의 사업성도 개선이 되는 이슈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구축을 선택했을 때 이게 재건축을 기대하는 거라면 보통 10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묶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감안하시면 도심지 쪽에서의 재건축도 나중에 신축 개념에서 보시면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는 신축에 쏠려 있고 신축 쪽에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도 시차를 두고 사업성이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에서 15년, 17년 요 정도 된 애매한 연식들이 좀 그 타격이 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과거만큼 재건축이 그럼 앞으로 원활하게 일어날 거냐라고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점일화되어 있던 강남권에서 35층 룰 안에서 움직여도 분담금이 없이 오히려 수익을 돌려받는 그런 환급금이 있는 그런 네.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재건축하면 같은 금액에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합니다만 신축으로 변모할 때 분담금이 지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 종전 자산이 뭐 평형이 적은 거, 뭐 17평, 18평 이렇게 일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종전 자산 평가에서 5억 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이 분담금이 이제 내가 그 갈아탈 때 전용 84, 전용 59 이런 걸 선택하면 평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분담금이 발생해요. 신축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담금 수준이 예전과 달리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만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자체가 포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나는 소요 비용이 싫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면 신도시 쪽에서도 고령 세대가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30년을 또 거기서 거주하신 분들 연령대가 네. 50, 60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자체를 반기려면 내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내는 돈이 상당하다는 거죠. 분담금이라는 그 이슈로. 그러니까 향후에 도심지 쪽에서 아직은 그래도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왕왕 일어납니다만 뭐 한 10년, 20년 뒤에 보시면 일단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반대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예, 동의율에서 일단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신축이라는 게 서울에서는 굉장히 희소해진다는 거죠. 재건축이 되는 것들은 지금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나 향후에 한 10년, 20년 뒤에 보시면 재건축 자체가 안 되고 계속 고쳤어야 되는 뭐 유럽처럼 50년, 네. 70년 된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결국은 이것도 기존 자산에서 15년 이제 20년 된 아까 이제 네. 서두는 그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30년 된다는 건 15년 뒤잖아요. 40년 된다는 건 이제 20년도 넘은 뒤잖아요. 그때는 재건축 자체가 저는 정말 용적률 상향에 의해서 막 50층 뭐 100층 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 동의 받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층을 막 이렇게 해주기에는 또 인구도 어쨌든 그때 되면 또 감소도 할 것이고. 물론 확실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35층 룰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남 쪽은 뭐 49층, 50층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건 있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구 수는 서울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고밀화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스카이라인이 좀 이제 뾰족하게 서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이제 외곽지로 가면서 좀 점일화되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 쪽에서의 재건축은 유효한 관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더 외곽지로 갈수록 뭐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들이 곳곳에서 20, 30년 혹은 15년 이렇게 보시면 재건축은 못하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신축급으로 확실히 가든지 아니면 신축이 될 만한 그런 뭐 구축으로 가든지 뭐 그렇게 좀 예. 미래에 하여간 신축이 될 만한 어떻게든 연식이 좀 네.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뭐 오늘 입주하면 네. 10년 뒤에는 또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 신축이냐. 그래도 다른 애들보단 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도 분명 예, 평가 맞아요. 대상이 될 다른 거예요. 애들보다 제일 젊은 건 지금 청약해서 3년 뒤에 입주하는 게 가장 젊은 아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얘도 10년 지나도 얘가 젊은 축에 들어간다면 나름의 희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식을 최대한 좀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 만들려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위원님과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신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사고 싶은데 주거비는 살 수도 없고. 늘어날 것 같고 네. 살려고 해도 뭐 청약이 뭐 딱히 맞아요. 유쾌하게 경쟁이 물론 외곽지에는 있긴 한데 유쾌하게 도심지 쪽에서는 또 당첨이 쉽지 않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그렇죠. 최근에 본청약 했는데 한 300대 1 나왔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은 또 비싼 것만 막 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뭐 막 무작정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또 따라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또 어느 정도 능력에 맞춰가지고 또 결단을 해야지 사실 집 사는 거지 뭐 항상 집 사기 좋았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이 시장을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셔서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